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AP 봄봄입니다. 45화 무인양품과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행동 시리즈를 마치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날이죠. 그쵸. 첫 번째 최애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고 그 첫 번째가 무인양품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최애 브랜드이기도 하고 너무 일상하고 근접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좋아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밥처럼 밥처럼요? 공깃밥 같은 느낌 있잖아요. 늘 일상에 붙어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가 아닌가?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하고는 넘어가자 이러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는데 최애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선정을 하는 날도 있겠고 또 뭐 다른 어떤 최애 물품이 될지 어떤 아이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결국엔 또 아무 말이 되겠죠. 그럼 일단은 이제 무인양품, 무지라고도 하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물건을 산 적은 있지만 잘 모르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인양품은 어떤 브랜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1980년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월마트 스토어의 일본 자회사인 세이유의 자체 브랜드로 탄생한 브랜드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표가 없는 좋은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거죠. 설립 당시에는 사실 가정용품이랑 식품이랑 해가지고 한 40개 품목 정도로만 판매하는 작은 이제 자파 브랜드였었는데 88년에 양품계획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해갖고 기존 회사에서 이제 독립을 해서 아예 새로운 이제 독자 브랜드로 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글로벌 진출 되게 일찍 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91년도에 영국 런던에다가 첫 해외 매장을 낸 게 글로벌 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2004년에 들어왔죠. 처음. 2004년도에 들어오고 롯데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서 무지코리아로 들어왔는데 생각을 해보면 2004년에 들어왔지만 이렇게까지 확장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는. 그쵸. 몇 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오래됐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뭐 한 5, 6년의 텀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무인양품과 함께 미니멀 라이프라는 타이틀을 올린 것도 그렇지만 그런 무드 자체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소비를 좀 확장시키고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욕구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2013년, 14년 뭐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맞물려서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내에서는. 그게 약간 이제 일상,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그전에는 없었고 잘 몰랐고 근데 이제 문화가 성숙되기도 하고 뭐 일상이 좀 팍팍해지기도 하고 뭔가 약간 인테리어나 개인의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거랑 이렇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그 무인양품에서 제안하는 어떤 그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 안에 그 무인양품의 그 모든 물건들, 디자인 이런 것들이 더 약간 갈수록 빛을 발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최애 시리즈이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인양품을 경험하게 됐고 우리한테는 어떤 무인양품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봐요. 언제 처음 무인양품을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되셨나요, 봄봄님?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패션스쿨 다니고 할 때 그때 명동 한참 왔다 갔다 하면서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그 지하에 매장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거기를 갔던 게 제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혼자 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혼자 살림살이 같은 것들을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기억이 정확히 그때 그 2006년도, 7년도였는지가 지금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무인양품을 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언제부터 이걸 알고 여기를 경험했지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기억이 맞다면 그 즈음인 것 같아요. 2006년이나 7년? 그러면은 보자마자 되게 좋아하는 취향이어서 좋아하게 되셨나요? 아니면은 점점 스며들어서 오늘의 덕후가 되는? 아니 근데 일단
그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매장이 주는 분위기 있잖아요. 이 무인양품 가면은 이 진열되어 있는 방식도 그렇고 크게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뭔가 상품이 딱 집중되는 진열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제 그때 근데 또 한참 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이런 거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관심이 많던 때였는데 그게 구체화된 매장을 본 거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제가 뭐 관심을 가지고 다니던 매장들의 형태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일단 그것도 그런데 이 브랜드를 알고 나서 이 브랜드에 대한 철학이라던가 생각 같은 거를 역으로 찾아보고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더 약간 빠지게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무인양품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사실 그게 나오기는 하는데 이들이 항상 슬로건으로 내는 그 타이틀 자체가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하지 않는 디자인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되게 익숙한 개념이 되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니멀하고 예쁜 디자인인데 디자인을 하지 않는 게 목적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 미니멀리즘에 대한 약간의 환상도 좀 심어주면서 그 심플한 라이프에 대한 동경도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되게 실용성과 내구성을 갖춘 그러니까 브랜딩을 참 잘했다. 그쵸. 그거에 아주 그 마케팅의 노예가 되어서 왜냐면은 브랜드 사례 케이스 스터디로 무인양품을 되게 많이 정말 또 많이 했죠. 네, 소비자이기도 했지만 또 그런 면으로 많이 접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 가지 형태,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서 그런 전략들을 막 엄청 많이 사례 분석도 하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 이제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크게 군더더기 없는 일단 그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과한 기능이 없어요. 딱 그냥 그 쓰임의 기능 정도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심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저는 뭔가 적절한 그러니까 크기나 폭이나 막 이런 거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 부족하지도 않지만 과하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인양품만 쓸 때보다도 무인양품을 쓰다가 다른 이런 무인양품의 브랜드를 흉내낸 다른 브랜드의 어떤 퀄리티나 이 크기나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래서 무인양품 걸 샀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적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만들어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 생활의 어떤 뭐 생활 공간의 그 폭이랑 막 이런 거를 좀 되게 계산을 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맞아요. 바로 그 지점. 제가 말씀드리려던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또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본범님의 성향상 화려한 거나 장식적인 것보다는 그냥 과하지 않아도 되니까 적절한 사용성과 심플한 미학이 있으면 된다라는 어떤 성향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또 추구하는 바와 비슷한 부분이 교차점이 많기 때문에 또 더 좋아하게 되신 게 아닐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하나둘씩 그것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막 있던 것도 다른 사람 주면서 나는 무인양품 걸 갖다 쌓아놓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얘기 하셨었잖아요. 한창 도예를 취미로 하셨을 때 네. 본인이 열심히 만든 그릇 다 나눠주고 나서 무인양품 가서 그릇 맞아요. 사가지고 쓰신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너무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할 때 저희가 뭐뭐 있는지 정리 좀 해보자고 했는데 아닌 걸 찾는 게 더 빠른 느낌이 있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요? 일단 침대. 그렇죠. 그리고 침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불 커버부터 침대 커버부터 베개부터 담요부터 이불 안에 들어가는 솜까지 다. 그리고 또 일단 주방에 있는 모든 관련된 용품들은 다 그렇고 화장실 용품도 그럼 거의 가전 빼고는 네, 가전은 사실 전화비 맞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샀을 건데 안 맞아서 못 사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TV 이런 것도 나오나요? 그렇진 않죠. TV는 좀 제가 못 알기로는 본 것 네, 아직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국내에서 더 쉽게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가전제품을 제외하고는 그쵸. 거의 다 이제 무인양품. 네. 옷걸이부터 슬리퍼 진짜 많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옷 종류도 많이 사시나요? 네, 옷도 많이 사요. 발매트, 옷, 또 식품. 네.
그 출장 갔을 때 항상 무인양품 매장에서 과자 같은 거 엄청 사 먹죠. 네. 여기 서울 살면서도 과자 엄청 많이 사고요. 카레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건 쟁여놔요. 커피 드립백도 쟁여놓고. 그게 약간 무인양품이 음. 그 식품 종류가 되게 좀 용량이 작은 편이어가지고 더 그걸 간편하게 또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까지 있나요? 아로마 그 디퓨저. 그 화장실 디퓨저 무인양품 거 쓰고. 엄청 많은데요? 이러고 보니까. 아, 책도 사고. 네. 출장 가거나 아니면 그냥 일본 놀러 갈 때에도 무지북스 가서 책은 꼭 몇 권씩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까지 이런 것까지 있다 뭐 이럴 만한 게 있나? 아, 신발 놓는 신발장. 그러네요. 진짜 많네. 없으면 못 살겠네요. 아, 맞아요. 제 선물 살 때도 그래서 무지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니까 누구한테 선물 줄 때도 거기 걸 먼저 이렇게 사서 주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저도 무인양품에서 선물 몇 번 사봤는데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무인양품이 어떨 땐 좀 적당한 가격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떨 때 좀 되게 비싸게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지? 약간 이런 느낌을 네. 또 되게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적당한 퀄리티에 선물하기에 적정한 가격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무슨 말씀인지 있잖아요. 알겠다. 내가 이거를 일일이 다 무인양품 걸 사기엔 좀 부담되는 정도인데 누군가한테 선물할 때 한두 개 정도 사기에는 좀 너무 싼 거 사주기도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선물할 때는. 맞아요. 그런 적정함이 또 있어서 저도 이제 뭐 에코백이나 뭐 주방 기구 같은 거는 선물을 좀 해봤어요. 저 피누한테 칼도 받았잖아요, 저 식칼. 아, 맞다. 주방용 근데 칼. 이미 갖고 계셔서가지고. 그래서, 딴 걸로 바꿔 쓰세요. 막 이랬더니. 그래서 그때 기억이 딴 나네. 걸로. 네. 그쵸, 맞아요. 저는 무인양품 칼이 없거든요. 그 칼이 되게 좋거든요. 몸통까지 다 하나로 그 재질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제품 홍보 설명 같은. 그러고 보니까 저 우산하고 양말, 잠옷도 다 무인양품이네요. 대박적이네요. 그러니까 또 본범님 또 워낙 좋아하시는 브랜드 뭐랄까 충성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네, 꽂히면 그냥 그것만 네. 사요, 저는.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해요. 물건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냥 먼저 가요, 사실. 먼저 가서 거기서 없으면 다른 데를 차선책으로 뭐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애초에 비교군을 아주 많이 놓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 되게 브랜드에 호구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 알죠? 혹시나 저희가 뭐 무인양품을 신봉하려고 이 방송을 준비한 게 아니고 저 때문이에요. 그건 다. 아니에요. 개인의 선호도 있고 뭐 안 좋은 부분도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려는 점이라는 거. 맞아요. 네, 지금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럼 피님은 어떠세요? 피님에 대한 무인양품의 시작은 언제였나요?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기억이 맞는지 내가 기억 조작을 한 건지 사실은 좀 헷갈리는데 그 교환학생 할 때 저는 중국에서 먼저 접했던 기억이 나요. 이케아도 중국에서 먼저 접했었던 기억이 나고. 저도 이케아는 확실히 중국에서 먼저 접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케아는 또 훨씬 더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고. 무인양품도 아마 중국에서 먼저 접했던 것 같고 여긴 뭐야? 되게 예쁘다. 미니멀 심플이라는 그런 무드에 대해서 약간씩의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할 때 저런 걸 얘기하는구나라는 어떤 이런 게 있었네? 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막 사지는 않았어요. 약간 가격 부담도 좀 있었고 뭐 기숙사 생활을 하던 시기여서 이케아 걸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 때였으니까. 그러다가 몇 년이었죠? 2013년쯤에 이제 강남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열면서 우리나라에 무인양품 매장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무인양품을 국내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이거를 사보고 좋아해서 언제 더 이렇게 확장돼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확장되던 시기가 저도 약간 본격적으로 구매를 좀 많이 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접했었고 알고 있었고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브랜드 사례, 디자인적인 거 뭐 그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를 언뜻 듣다가 뭐 한 2010 몇 년 이후로부터 이제 더 많이 무인양품을 되게 좋아하게 되고 컨설팅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무지에서 또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고 상품 카테고리의 특성이 또 막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옆에 본범님 같은 분이 있고 이런 게 맞물리면서 매장은 많아지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스며들듯이 무인양품을 좋아하게 됐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제 물건보다는
정말 선물할 때 좀 더 많이 찾았던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저는 근데 본범님처럼 이렇게 큰 규모의 가구는 없어요. 없고 약간 소가구도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좀 작은 거를 더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있나 한번 뭘 사봤고 뭘 가지고 있나를 한번 따져봤는데 서큘레이터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플라스틱 수납용 같은 거 있잖아요. 서류 넣는 네네. 거나 탁상용이나 뭐 노트, 아크릴로 된 액자 같은 거, 뭐 쿠션 커버, 나무 그릇, 뭐 에코백은 선물용으로 샀었고, 뭐 여행용 파우치 같은 거나 욕실용 파우치, 그리고 제가 제일 애용하는 카페트 클리너. 근데 이 카페트 클리너가 일회용이잖아요. 네. 전 침대에 써요. 그 너무 편한데,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어제 우리가 살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플라스틱 하면서 우리가 쓰레기 기록하는 행동도 하고 관련된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걸 또 보다 보니까 이 사용성과 디자인이 너무 절묘하고 딱 좋아서 이걸 썼는데 이걸 매일매일 또 쓰는 그 클리너에 대한 게 또 쓰레기가 발생하다 그쵸. 보니까 되게 애용하다가 하루에 막 4-5장씩 쓰다가 안 썼어요? 요즘은 좀 약간 갈등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이렇게 불편해도 몇 번은 이렇게 나가서 털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는 날은 또 쓰기도 하고 좀 약간 갈등기를 겪고 있는데 하긴 왜냐면 피님은 버릇처럼 어쨌든 일상의 습관이었잖아요. 일어나서 그 클리너로 네. 왜냐면 정리하고 하는 게. 저 머리숱이 되게 많고 잘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약간 침대를 꼭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요새 어떡해. 이거 안 쓰자니 너무 불편하고 쓰자니 또 약간 마음에 걸리고 약간 요새 그래서 막 이틀에 한 번은 꼭 쓰고 그냥 하루는 털고 막 이런 갈등기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그 클리너는 계속 쓰면서 막 리필도 사고 그랬었어요. 그랬고 먼지털이 또 무인양품 거를 가지고 있고 파스타 집게 이런 거는 선물을 또 해봤었고 세제통이랑 에센스 같은 것도 그 화장품 은근히 또 괜찮잖아요. 저는 거기서 화장품은 별로 안 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본범님이 쓰는 걸 보고 그래 화장품도 그냥 최소한의 것만 들어가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에센스를 몇 번 사서 썼던 기억이 나고 그 화장솜 넣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화장솜 넣는 거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무인양품에서 있어가지고 그거 사서 엄청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식품은 저는 본범님 정도는 아닌데 그 땅콩 초콜릿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초콜릿 중에서는 무인양품 땅콩 초콜릿 최고예요. 요새 좀 우유도 끊고 있어서 그것도 좀 자제하느라고 너무 괴로운데 사실은 전 땅콩 매니아거든요 또. 이렇게 또 고백을.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남대문에서 국내산 땅콩을 사다 주셨던 기억이 강렬해서 굉장히 땅콩 매니아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사봤고 그리고 우리 제가 출장 때 사오면서 막 본범님도 따로 사셨다고 막 했었던 그 라면 물 부어 먹는 거 치킨 맛이랑 김치 맛 있는 라면. 그거 그냥 면에다가 물만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거 한 3개 양이 적어. 아니 한 5개는 넣어야 되나? 너무 양이 이거 한 입이에요 한 입. 이거 과자로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약간 라면땅으로 먹고 싶은 사람 라면땅 옛날 말인가? 이거 맥주 안주로 되게 좋아요. 예, 그런 거. 약간 맛있는데 또 그렇다고 양념이 많진 않아요. 그 무인양품의 약간 그런 식료품들이. 대략 지금 신봉하고 있는 느낌인데 약간. 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만 동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고 보니까 저 요즘에 무인양품 제일 많이 산 거는 여행용 키트처럼 그 치약 칫솔 세트 이런 것도 많이 산 것 같고 저 그거 되게 잘 써요. 비행기 슬리퍼. 맞아. 본범님은 항상 비행기에서 슬리퍼 신으시잖아. 그 비즈니스 못하니까. 본범님이 항상 정갈하게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나 너무 무식한 사람 같다. 맨바닥에 그냥 발 밟고 있고 막 나 너무 없어 보이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비즈니스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인가 2-3년 전에 여행 때 한번 가고 작년에 본범님이랑도 출장 때 한번 갔었던 그 무인양품 상해점의 세계 최대점. 네네네. 이름이 세계 최대점인 것도 너무 중국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상해에 있는 세계 최대점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보통 무인양품 매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세계 최대점답게 더 컸죠. 뭔가 크래프트 제품을 따로 파는 공간도 있었고 뭐 에코백 프린팅하는 데는 이렇게 상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당을 갔었죠. 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근데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꼭 먹어봐야 된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먹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이렇게 무지에 대한 이미지에 걸맞는 되게 단정한 그런 가정식 같은 느낌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되게 사담인데 그때 갔을 때 서빙 해주는 분이 그 중국 상해 매장이었는데 서빙 해주는 분이 일본 분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근데 중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죠? 피님하고 막 중국어로 대화하면서 막 갑자기 기억났어요. 그분 저는 너무 이제 상냥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대화를 아닌데 나눴던 기억이 되게 나고. 그때 보면서 이야 대화한다 막 이러면서 중국어로 대화한다 막 이러면서 나 봤는데 유창한 척 한 거예요. 그날 저희 거기서 맥주 먹었죠? 너무 맛있었는데 낮에. 아, 본범님 근데 본범님이 맥주 시키는 날이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네요. 그때 출장 마무리하는 날이어가지고 비행기 타는 거 공항 가기 앞두고서는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낯설했네요 기억하니까. 근데 그게 3층에 있었는데 그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라이프스타일 뭐 이렇게 의식주별로 이렇게 나뉘어진 서점이 또 있고 그러니까 원래 무인양품의 카테고리보다 훨씬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랐는데 또 한국에서 파는 거인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 구분할 새 없이 그냥 막 좋아 보이는 것 막 고르고 사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 그 카페에서 기억도 되게 좀 약간 와봤다 이런 느낌의 되게 만족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복합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게 매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랑 지금 피님 둘 다 언제 가봤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랬는데 사실 브랜드를 경험한 세월로 치자면 되게 긴 시간인 건데 그러네요. 그게 생활에 딱 묻어가지고 내 생활들에 같이 간다는 거 이게 브랜드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뭐라고 해야 되죠? 영광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브랜드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두가 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굉장히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또 취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본범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그 메이저의 것을 선호하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대기업의 어떤 브랜드에서 뭘 내놨을 때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그런 성향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헷갈리네요. 그런 사람 맞나 안 맞나? 그런 성향도 있고 아닌 성향도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 우리도 그거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무인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게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같이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거 하나로 나의 생활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편의만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떤 되게 기능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제품들을 소비하고 삶의 그런 패턴 자체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어떨 때에는 저는 제 소비에서 봤을 때 얘가 예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멀 라이프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약간 그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거 자체도 그렇고 무인양품 브랜드 자체도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되게 허세를 채워주는 소비주의에 맞아요. 지극히 입각하는 어떤 면이 있고 맞아요. 이제 이걸 잘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면 굉장히 또 약간 가치 있는 어떤 정말 진정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 양면성을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삶의 태도도 그런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 자체도 딱 적절한 삶이랄지 뭐 지속 가능한 어떤 디자인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무인양품 그 매장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너무 많은 상품을 봤을 때는 여기가 정말 소비주의의 끝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살롱에 얘기했을 때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기업은 상품을 내놓고 많이 팔아야지 사실 이윤이 남고 그게 기업의 사실은 생리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이 가치가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속의 내용도 가치가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 있어야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내가 처음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뭔가를 동경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미니멀 라이프 하려고 다 버려. 다 버리고 다 사. 다 사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미니멀 라이프냐, 그건 허세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점 이렇게 사람도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는 좀 맞아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실천하다 보니까 이런 건 내가 모순 같았어. 그러면 이런 건 좀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어떤 브랜드나 뭘 알게 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구매를 적당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도 브랜드처럼 뭔가 농도가 짙어지는 데는 시간과 어떤 공이 필요한 것 같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러네요. 맞아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 농도가 짙어진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이 경험을 해보고 써봐야 사실 아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1, 20대 때는 취향이 너무 확고한 경우보다는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순간순간 좋게 느껴지는 것들을 막 이렇게 경험해보다가 30대가 좀 넘어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난 이건 좀 별로더라, 이건 좀 좋더라라는 게 생기면서 좀 개인의 취향이 조금 더 확고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제 이 브랜드를 좋아하게 된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왜 지금 저희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딱 그 부분만 필요해 라고 한 부분을 되게 잘 정확하게 집어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한마디만. 여러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어디 누가 강연하거나 이럴 때도 자기가 뭔가 자신이 없거나 정확한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더 부연 설명하는 것 같은. 맞아. 사족이 많은 거. 잠깐만. 나의 화법이 사족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족 많은 방송입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모순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입을 지금 닫아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들이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감동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제품 기획자들이 주변의 사람들,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해서 상품 담당자나 디자이너들이 실제 이제 관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제품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관찰 조사를 한대요. 방문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보통 한대요. 그 제품을 쓰고 있는. 왜냐면은 좀 먼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누가 방문하는 걸 대비해서 약간 어색해질 수도 있고 정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관찰 조사를 좀 많이 하는 방법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디자인 싱킹의 툴로는 굉장히 주목받는 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거주자한테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감지해내는 그런 식의 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되게 좀, 그래서 우리가 일상, 뭐 생활, 뭐 이런 단어가 얘네한테 잘 착 붙는 단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기는 되게 쉬운데 되게 많이 확장해요. 사실 무인양품도 보면. 근데 그 확장하는 방향이 본인들의 세계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협업을 하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던 뭐 새로운 물건을 내놓든 다 약간 중심이 잡혀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뭐 그거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포커스를 딱 중심을 잡고 가는 게 그런 브랜드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용성적인 면이나 브랜드 가치나, 그러니까 수장이 잘하고 중심을 잘, 그러니까 워낙 그 하라케냐 디자이너도 그냥 무인양품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하라케냐 얘기가 나왔는데, 무인양품 자체가 그 고문위원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워낙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하라케냐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후카사와 나오토, 이분도 워낙 유명한 분이고,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스기모토 다카시부터 해서 이렇게 고문위원단이 존재하고, 그들은 그 무인양품 회장이랑 항상 모여가지고 일상에서 나 요즘에 이번 주에 내가 뭐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딜 갔는데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 생활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핑퐁처럼 주고받는 거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게 또 상품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그 디렉터나 이런 어떤 수장에서부터 맞아요. 뭔가 매장의 물건과 매장의 환경과 매장의 직원한테까지 그 선이 연결돼서 오는 것 그 실상은 우린 모르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받는다는 거죠. 그 브랜드의 행보를 보면.
근데 이제 그건 정말 짜임새와 되게 디테일의 부분이니까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 보면은 매장 매뉴얼이나 이런 거 엄청 촘촘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하는 매뉴얼화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비하는 우린 좀 편할 수 있는데 그쵸. 아, 근데 이제 일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겠죠. 직원이라면 되게 피곤할 수도 있는. 네. 근데 저는 사실 무인양품 제품 중에 구매해서 쓸 수가 없어서 못 사는 건데 너무 갖고 싶은 것들은 가전제품이거든요, 사실. 되게 종류 많잖아요. 냉장고도 있고 사실 렌지도 있고 토스터하고 믹서기는 있네요.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밥솥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걔도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말씀드렸지만 그 상품 디자인하는 그 후카사나우터라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면 인간 생활은 질서정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실에도 TV는 벽으로 들어가고 에어컨이나 조명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건 그냥 심플하게 딱 기능을 가진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방 가전만이 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진화에 맞춰서 벽에 가까운 거일수록 각진 디자인으로 방에 녹아들 수 있게 그리고 사람한테 가까운 제품일수록 몸에 녹을 수 있게 둥글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가전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전제품이 약간 끝이 다 동글동글 하잖아요. 네. 근데 전자 오븐이나 이런 거는 각이 져 있고 냉장고 이런 건 다 각이 져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나머지들 뭐 토스터기나 믹서기 이런 건 다 둥글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 그 가치관에 대한 것들이 되게 저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요즘에 집안을 꾸미거나 놓는 어떤 형태가 예전에는 여기엔 소파가 있어야 되고 여기엔 TV가 있어야 되고 여긴 옷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약간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의 구조도 다 비슷하고 그런 선 연결하는 그런 어떤 시설도 다 똑같이 맞춰져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새로 집을 꾸미는 형태를 보면은 TV를 안 놓는 경우도 많고 거실을 서재처럼 꾸미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그 큰 규모의 가구들은 약간 위치가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무인양품의 가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봐도 통일감이 있지만 다 모듈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디자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놔도 그냥 무난한 드라마틱하게 막 너무 예뻐서 막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어디에 놔도 어떤 거랑도 잘 어울리게 스며드는 그런 게 좀 무인양품 디자인의 특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취향이라는 단어를 사실 되게 많이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미니멀 라이프도 어떻게 보면 라이프스타일의 한 형태니까. 근데 이게 취향적이다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사실 그 기준점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기능 중심적이고 어디에나 어울릴 법한 누가 써도 무난한 이라는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또 되게 취향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취향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보통 취향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나는 파란 색깔을 좋아해. 나는 뭐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해. 이럴 때 취향을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취향을 많이 언급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취향은 좀 그런 거보다는 그 방향성 느낌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에 입각해서 나는 이런 어떤 방향성을 좋아해. 라는 게 더 많아요. 사실 어떤 하나에 딱 고정된 거보다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무인양품이 만들어진 지는 되게 오래됐지만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기 때문에 또 맞물려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넘어서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도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과하거나 나만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는 취향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포인트 같은 거? 그런 거랑 무인양품의 방향이 좀 잘 교차점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취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약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삶의 방향까지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요즘에 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텔 가보고 싶다고 이게 원정했는데. 그쵸. 우리 그 심천에 먼저 생겼었잖아요. 그 중국 심천에. 그때가 아마 출장 기간에 오픈을 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가보고 싶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요번에 이제 4월 오픈 얼마 안 남았어요. 긴자에 오픈하는 거 앞두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고 네. 중국에 먼저 문을 열었고 맞아요. 일본에 이제 열 계획인데 그 매장이 이렇게 쭉 있고 같은 건물에 네네네. 이제 호텔이 있는데 음. 그 안에는 다 무인양품의 제품을 가져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숙박하는 곳으로서 브랜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들이 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사실 이런 선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호텔들을 만든다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스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 브랜드의 가치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소비자의 경험치를 완전히 맞닥뜨리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소비자가 딱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브랜드의 뭐라고 해야 되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로 딱 동일시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무지는 아예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음식까지 모든 전반을 다 가지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안에 그냥 진짜 딱 짜맞춰지듯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으로. 그렇죠. 의식주를 다 갖추고 의식주. 그렇죠. 다 가지고 있죠. 뭐 하우스 프로젝트를 네. 따로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의식주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뭐 저희가 카페 뭐 밀 서비스도 얘기했지만 무지투고라고 해가지고 여행 관련된 것들. 전 사실은 있고? 네. 처음에 무인양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 여행용품에 대한 게 더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면 여행용품 파우치나 뭐 캐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초반에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호텔 서비스 이제 하고 있고 무지 하우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우스 비전 얘기하는 것들 있고 그리고 저는 또 그 중에 하나가 파운드 무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03년부터 시작됐대요.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다는 걸 좀 놀랐는데 그 파운드 무지 같은 경우는 한국, 중국, 대만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또 다른 무인양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찾아내는 활동. 그래서 파운드 무지 가면은 우리나라 거 관련된 제품들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옹기 그릇이나 맞아요. 빗질할 때 빗자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생활이나 그런 문화에 맞춰가지고 개량된 일상용품을 찾아내는 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마케팅의 일부분일 수 있고 얘네가 판매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치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러죠? 가치관을 심어놓는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품들이 굉장히 특정 국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장인들이나 뭐 약간 그런 핸드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게 절묘하게 무인양품스러운 그 무슨 수납한 바구니라든지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내공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이미지를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게 판매로서 그렇게 큰 이익을 볼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그거가 너무 이게 딱 하나의 색으로 잘 맞물려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이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브랜드가 가지는 힘은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어필된 소비자 중에 하나가 전데 제가 그때 그 무인양품 세계 최대점이 그런 크래프트가 국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가지고 그 약간 손수건 같은 거에 조그맣게 자수해놓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샀던 기억이 나고 뭐 다른 거 하나는 결국 안 사긴 했지만 그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컬러에 스트라이프 된 거 막 그거 본범님한테 살까 말까 하나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네요.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책을 보다가 무지 하우스 비전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든 생활에 있어서든 요구하는 수준의 높이가 점점 높아져야 한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은 체화되고 경험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욕망의 수준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높아지는 수준에서 자기네가 그 영향력을 미치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무서운 거죠. 이거 세계 정보가 아니야. 세계 정보의 꿈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욕구의 수준에 맞춰줘서 그거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라고 한다는 거. 그렇지만 의식주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갑자기 장난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비싼 거를 사려고 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럭셔리한 건 내 집에 되게 안 어울리고 그거 하나를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값싼 걸로만 집을 채우면 내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만족감이 덜하고 내 삶의 퀄리티가 좀 낮은 것 같다고 착각을 하면서 좀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인양품을 쓰면
그냥 난 이걸 좋아해서 이걸 하는 거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그걸로 채워진다고 해야 될까? 그게 적정한 수준의 것이고 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모자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만족감을 쓰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게 굉장히 그 포인트가 그러니까 너무 싼 거 사긴 싫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추고 싶어하는 심리를 되게 만족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노예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원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룬다 했는데 찬양이 되는 느낌이지. 아, 저 아쉬운 거 하나 얘기할게요. 네네네. 이것도 사실 좋아했다가 없어졌길래 무지 어워드 지금 안 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에 사회를 마지막으로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무지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디자인 응모를 받아가지고 뭐 상을 수여하는 어떤 방식이었는데 재밌게 찾아봤었던 거는 그때 일하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무인양품의 어떤 그 브랜드 디자인이나 어떤 가치와 맞물리면서도 그 어떤 재료의 특성이나 어떤 개인의 개성도 반영된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굉장히 좋아했었고 열심히 찾아봤었는데 사회만 하고 안 하는 게 전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빨대 같은 거는 리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해서 빨대를 디자인한 사람이 상을 받기도 했었고 귀여운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조약돌 모양인데 그게 초크도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문인데 문 안에 수납 공간이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더해지니까 상품화 되지 않더라도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그중에 이제 상품화 될 수 있는 거는 약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내놓는다고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진 않아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로 변형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경우의 것들이 대량 생산이 어쨌든 어렵고 판매로 직결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안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럴 그게 수도 아무래도 있겠다. 또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쵸. 또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형화된 브랜드니까 상업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그게 굳이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상품 개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공항 디자인 같은 것도 협업해서 했었던 것 맞아요. 같고 뭐 그 무지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약간 상품은 아니지만 뭐 조립형 집을 보여준다거나 맞아. 그런 식의 프로젝트에서부터 저 뭐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 거에 그 핀란드랑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 버스 디자인을 또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대기업이 다 이 자율주행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그 프로토타입 동영상을 내놓고 있는데 무인양품마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전좀 했어요. 근데 이케아도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그러니까 너무 다 뛰어드는 느낌이 솔직히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고 뭐 안개도 끼고 엄청 기복이 심하잖아요, 날씨가. 근데 대부분의 뭐 자율주행 차들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 도시를 설정하고 한다. 근데 이제 핀란드랑 무인양품에서 협업하는 거는 핀란드 날씨에 맞는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뭐 대체 경로를 제한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 핀란드 날씨에 최적화된 어떤 자율주행 버스를 이제 운행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글쎄 이거는 뭐 그냥 지켜봐야 아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던.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이케아가 보여줬던 그 프로토타입 모델이 그 움직이는 형태의 버스 뭐 이런 건데 그게 호텔도 될 수 있고 뭐 스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펍도 될 수 있고 사용자의 사용성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개념을 제안한 거였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무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케아도 그렇고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주거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사실 봤을 때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집을 사서 그 공간에 살고 있고 뭐 하고 있고 한데 이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거 자체들이. 그러니까 이걸 의미 부여를 좀 해보자면 이제 그곳을 생활 공간으로서 정의를 내린다면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접근 가능하다라는 어떤 이제 연장선으로서 접근을 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일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원격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가서 일을 뭐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쉐어 오피스나 하우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약간 조금 퍼지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집도 그렇게 되면은 소유하고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으로도 소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뭐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게 안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떤 너무 집값 비싸서 화장실이 없는 집들도 있고 부엌이 없는 집들도 있잖아요. 이게 서울도 아닐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 의식들을 이런 브랜드들은 먼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형태의 모델들을 자꾸 실험해보고 내놓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갑자기 막 이제 다른 얘기로.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방향성과 나의 기회를 약간 맞물리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저는 양면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또 이용하는 또 부분도 있고, 브랜드는 또 어쨌든 먹고 사는 것에 또 민감하니까 또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브랜드 얘기, 근데 이게 브랜드 얘기가 되니까 저희가 참.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애 시리즈인데 내가 내 취향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나. 또 약간 우리는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의 최애 맞아요.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아서 너네 얘기하는 거 맞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원래 이런 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무인양품과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범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가 한 번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한 얘기였는데 브랜드에 대한 뭐 정보를 여러 가지도 드리기도 한 것 같고 생각보다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이제 크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나 뭐라고 해야 되죠? 가치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에 맞물린 얘기들을 좀 산발적이지만 그래도 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런 면에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최애 시리즈가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작이어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하면서 또 잡아가겠지만 저희가 개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 영역이랑 좀 물려가지고도 그렇고 저희의 생각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인 것 같아서 저 요 시리즈도 재밌게 좀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무인양품 저도 좋아하고 브랜드 사례로도 많이 리서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추상적인 행동 시리즈를 하다가 이렇게 구체적인 브랜드를 이야기하려니까 많이 몰랐던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최애 시리즈를 좀 하려면 더 뭔가를 깊게 알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송에서 조금 정리편을 한다거나 할 때 조금 중간중간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막 본격적으로 각 잡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무인양품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정리편을 들어봐 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방송. 지난화 영어 잘했죠? 네네. 돌려서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재밌는 최애 시리즈를 좀 이어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45화 무인양품과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방송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그럼 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화 예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하나 공지 드릴 게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어 가려고 하죠. 조금 충전을 하러 어디 좀 갔다가 저희가 살롱이랑 방송을 또 겹쳐서 막 또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해가지고 과로를 한 것 같아서 좀 잠시 한 주 조금 놀다가 오려고 해서요. 다음 주 한 주는 쉬어가고 4월 9일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9일에 방송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미리 말씀드려야겠죠? 네. 46화 주제는 커피와 카페 투어입니다. 뭐 저희가 또 좋아하는 그쵸. 이것 또한 너무 최애죠. 네. 그래서 한번 또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카페를 또 좋아하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카페를 다니는지, 뭐 이런 얘기 조금 섞어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팀 및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세요.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45화 무인양품과 미니멀 라이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본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